3. 기역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디귿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조의 건의로 시행된 정책을 쓰시오. 2018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의와 조조는 제후왕국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을 걱정하여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비, 무 등을 비롯한 제후왕들은 연합하여 간신 조조를 죽인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기역을 일으키자 중앙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이들을 진압하고 니은, 제후왕국에 대한 억제책을 실시하였다. 한초 이래 흉노가 빈번히 한해 북변을 침략하였기 때문에 변경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조조는 병사들을 주둔시켜 이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변경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는 병사에게 원활하게 식량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가의와 조조가 생존한 시대에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먼저 답부터 말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역, 비, 무라고 되어 있는데 비는 오왕비, 무는 초왕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으킨 반란을 5초 7국의 난이라고 합니다. 오왕비와 초왕무 등 7명의 제후왕들이 연합해서 일으킨 반란이라고 해서 5초 7국의 난이라고 하죠. 니은에 대한 내용, 제후왕국에 대한 억제책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초 7국의 난 이후에 한 조정은 제후왕들의 권력을 삭감하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취한 정책이 제후왕이 거느리는 신하들의 수를 대폭 삭감시킵니다. 그리고 제후왕들이 자기 왕국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완전 원천 봉쇄시키죠. 그리고 중앙에서 파견한 왕국의 상을 비롯한 관리들이 왕국의 행정을 맡아서 하고 제후왕은 행정에 관여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왕국에서 생산이 되는 조세 수입을 먹고 사는 빈둥빈둥 노는 존재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답인 것 같은데 혹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식의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제시대 때 제후왕 견제책으로 사용했던 게 추운령, 좌간율, 부익률, 아당률, 주급률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서술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는 추운령과 주급률 이 2가지를 주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운령은 제후의 왕자들을 열후로 봉해서 제후 왕국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 열후로 봉해진 후국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군의 현으로 편입을 시키게 돼서 결과적으로 조정의 명령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후왕들이 아들을 많이 낳게 되면 태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한테도 열후로 봉해지고 땅을 계속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왕국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급률은 황제의 종묘제사 때 제후왕과 여루들에게 제사 비용을 황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의 양이나 성분이 부족하면 처벌하는 법을 주급률이라고 합니다. 이는 황제가 제후왕이나 열후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기원전 112년에 열후 106명이 황금의 양과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순도 99.9999%가 돼야 되는데 99.9999%가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열후의 그 자귀를 뺏어버립니다. 이 주급률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주관적이죠. 그 무게를 누가 재느냐, 순도를 누가 측정하느냐, 어떤 기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무제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런 열후들을 정리해고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혹은 2가지를 두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좌간율, 부익률, 아당률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좌간율은 제후왕국에 파견한 관리가 제후왕과 사사로이 군신관계를 맺는 것을 규제합니다. 이거는 제후왕의 신하가 된다라고 하면 제후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를 시키는 거죠. 부익률은 제후왕을 위해서 세액을 증대시키거나
별도 명목으로 과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후왕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죠. 아당률은 중앙에서 판결한 관리가 제후왕의 죄를 묵인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제후왕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감시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답은 한 경제가 5초7국의 난을 평정한 다음에 제후왕들의 영토를 삭감하고 제후왕의 손발을 묶어서 행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왕국의 상을 파견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듣는 이 상이 행정 업무를 주로 처리하게 되고 제후왕은 단순하게 자기 시급에서 나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존재로 격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즉 제후왕이 자기 왕국의 행정에 간섭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 상을 임명해서 대신 제후왕의 행정을 맡도록 한다. 그리고 제후왕의 신하들을 대폭 삭감한다. 왕국의 규모를 1군 이하로 줄인다. 이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쓰는 게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추운령, 좌간율, 부익률, 아당률, 주급률 중에서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쓰시는 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출제자가 애매하게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번에 있는 문제, 디귿을 변경해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백성에게 원활하게 식량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조가 건의한 정책을 쓰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답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납속 수작제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납속 수작제라고 하는 거는 속이라고 하는 건 곡물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납부해서 자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죠. 그리고 이거를 한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조조가 3인 실변이라고 해서 변방에 백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변방의 토지를 경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방 지역에서 생산이 됐던 토지를 좀 더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국경에 있는 수비하고 있는 부대들한테 공급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 납속 수작제라고 하죠. 이 납원과 관련된 사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조조는 다시 문제에게 상소하였다. 전략. 이로써 보면 곡물은 왕자가 쓰는 것이며 정치의 근본 직무입니다. 백성에게 곡물을 바치고 작을 받게 하면 5대부 이상에 이르면 곧 한 사람의 세금과 요역을 면제하는 것일 뿐이니 이는 기마의 공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 폐하께서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며 입에서 나오고 무궁합니다. 곡물은 백성이 심는 것이니 땅에서 자라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릇 높은 자기와 면제를 얻는 것은 사람들이 매우 바라는 바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에게 곡물을 변경해 바치게 하고 작을 받아 면제하도록 하면 3년도 넘지 않아 세하의 곡물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조조의 말을 들어 백성들에게 변방의 곡물을 납입하게 하였으며 600석을 바치면 상조의 작을 주었고 점차 늘려서 4,000석을 바치면 5대부의 작을 주었으며 12,000석을 바치면 대소장의 작을 주는 등 각자 바치는 액수에 따라 하사하는 작의 등급에 차등을 두었다. 이 원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납속 수작제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변방에 곡물을 바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변방으로 옮겨서 해당하는 군대나 관청에다 바치게 되면은 자기를 주는 제도를 납속 수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기존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귀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제도인데,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자귀가 일반 백성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자귀는 그거죠. 공작, 자작, 백작 이런 거를 자귀, 중세 유럽부터 영주들한테 주어졌던 칭호를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자귀 말고 중국에서는 상항변법 때 나중에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 때부터 20등작이라고 하는 자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귀를 만들게 하고
등작을 만든 다음에 농민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전공을 세우면 자귀 하나를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귀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에 있는 기록 정도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귀가 일종의 마일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마일리지를 쌓아놨는데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예를 들면 교통 위반을 하게 됐다. 그럼 마일리지 1000 마일리지를 차감합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됐다. 5000 마일리지 차감. 심지어는 자기가 100만 마일리지가 있으면 사형될 것도 감형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일리지 차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자귀라고 하는 게 이 자귀 몇 개를 강등하는 대신으로 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한 대가 되면 되게 전쟁에 나가서 군궁을 세우는 게 없었고, 그때는 이 자귀를 주는 게 황제가 즉위해서 기분 좋으면 자귀를 주고, 태자가 태어났다 기분 좋으니까 자귀를 주고, 황후를 책봉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귀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숫자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 자기의 높고 낮음이 나이의 많고 적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유, 유서, 나이에 따른 이런 서열이 자연적으로 자기의 개수와 일치하게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그 마을에서 서열을 정하고 자기가 높은 사람,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가끔가다 국가에서 마을에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소고기와 술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럴 때 먹는 순서, 이런 중요한 술과 음식을 먹는 순서도 자기의 순서, 즉 나이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학설이었는데, 1990년대 발견이 됐던 장가산항간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장가산항간의 인연연령 호유를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내후 자귀를 가진 자에게는 95경, 대소장 자귀를 가진 자에게는 90경, 중략해서 대부의 자귀를 가진 자에게는 5경, 불경의 자귀를 가진 자에게는 4경, 잠요 자귀를 가진 자에게는 3경, 상조 자귀를 가진 자에게는 2경, 공사 자귀를 가진 자에게는 1경 반을 지급한다. 자귀가 없는 공졸과 사오와 서인은 각각 1경, 형도 신분인 사구와 은관에게는 각각 50문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 때와 한나라 때 유지가 됐던 20공작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 상조, 잠요, 불경, 대부, 관대부, 공대부, 공승, 오대부, 좌서장, 우서장, 좌경, 중경, 우경, 소상조, 대상조, 사거서장, 대서장, 관내후, 열후, 이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20등작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사료를 보게 되면은 각자의 자기에 따라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마도 국가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95경, 90경에서 이런 그 토지를 나눠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두 번째 자귀, 상조의 자귀를 갖게 되면은 2경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하사를 받아서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등급이었던 공사는 1경 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1경의 토지를 경작을 합니다. 1경은 백무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인데, 대부분 지난 시대에 1경이라고 하는 토지는 농민 한 가구가 경작을 할 수 있는 표준 면적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1경의 면적을 농민 한 가구가 경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경작하는 면적은 1경보다 줄어들긴 합니다만, 자기가 공을 세우거나 해서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자귀를 받게 되면 2경, 세 번째 등급은 3경, 네 번째 등급은 4경, 다섯 번째 등급은 5경. 그래서 일반 농민이 다섯 번째 등급이었던 대부가 되면은 5경의 토지를 받게 된다. 즉, 5가구가 경작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받아서 경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자기가 백무, 즉 1경의 토지를 경작하느냐, 200무, 즉 2경의 토지를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게 되고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치는 자기가 단순하게 명예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토지를 하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가 돼서 오경, 즉 일반 농민인 5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받습니다. 물론 한 가구에서 5배 힘이 있어가지고 이걸 모두 경작을 하는지 소작을 주는지 뭐 노비를 사가지고 부리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토지를 얻게 되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자기의 효능성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세우면은 더 많은 토지를 받아서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더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납속수작제에서는 아마 이 장가산한간이 한 고조 유방의 아내였 여태우가 해제와 2명의 소제 시대 때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후 2년 여태우가 정을 한 지 2년 차가 되는 해에 만들었던 규정인데, 아마 이 규정이 경제 시대 때도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납속수작제는 사람들이 변방에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물을 바치는 대가로 자귀를 주게 되는 거죠. 자귀를 받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귀를 받아서 벼슬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벼슬을 못 하더라도 그만큼 국가로부터 토지를 더 많이 받아서 경작을 하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나한테는 수지타산이 맞겠다라고 하면은 변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물을 옮기고 대가로 자귀를 받아서, 즉 토지를 그만큼 더 받아서 다시 생산 활동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납속수작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08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5. 다음은 중국의 어느 시대에 실시한 경제정책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명칭을 쓰고 나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각각 쓰시오. 그리고 비에 나타난 경제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쓰시오. A. 이전에는 화폐가 자주 바뀌어 백성들은 화폐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천하의 모든 기존 화폐를 폐지하고 수형 소속의 삼관에서만 화폐를 주주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농민들은 이 화폐에 익숙하지 않아 비슷한 동전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옛것을 믿고 새것을 의심하는 등 화폐의 선악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B. 예전에 궁국에서는 그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에 공물로 보낼 때 왕래하는 것이 번거로웠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운송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궁국에 수송을 담당하는 관리를 두어 서로 공급하고 운송하게 하여 먼 곳을 곡물 수송을 편리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경사에 창고를 세워 화물을 모아 저장하도록 하였는데 물건같이 떨어지면 사들이고 비싸지면 내다 팔았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실리를 잃지 않고 상인들은 이익을 취할 데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백성들은 생업을 잃지 않게 됩니다. 먼저 답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화폐, 중국에서는 역대 왕조에서 많은 화폐들을 발행해서 왕조마다 화폐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화폐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진나라 때 만들었던 반량전, 이 전환시대 때 답에 해당하는 오수전, 먼저 답부터 말하면 오수전입니다.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거는 균수, 다에 해당하는 거는 평준입니다. B에 나타낸 경제정책의 이념적 기반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B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정부가 직접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거죠. 가와 나는 여기 제가 표제를 달아놨는데 무제시대 때 경제정책입니다. 무제는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통제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념적 기반이라고 하면은 법과 사상을 도입을 했다라고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사상을 등용해서 법과에서 중농억상, 특히 상인들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상인들이 기존에 이익을 취했던 운송 이익,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대신 취해서 세금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무제시대 때 경제정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오수전과 균수, 평준, 이게 재정확보책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화폐라고 하는 거는 금속 화폐죠. 이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이런 화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교환이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쇠고기 1kg을 남한테 팔고 쌀 20kg을 사고 싶은 거죠. 이럴 경우에 화폐가 없을 경우에는 소고기를 팔려고 하는 사람과 쌀을 팔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야만 1대1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쌀 10kg이 10만 원이다. 소고기 1kg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화폐가 있으면 소고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받고 팔고 그리고 그 10만 원으로 쌀 20kg을 그 화폐를 주고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가치 저장의 기능. 이 돈을 쌓아두게 되면은 이걸 저축이라고 하죠. 저축하는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의 기능, 가치 척도 이게 물가의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 1kg이 비싼지 쌀 20kg이 비싼지 이거를 화폐로 가격을 환산하게 되면 어떤 게 더 비싼지 알 수 있는 가치 척도가 됩니다. 이거는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의 기능이고 정근대 중국에서는 최소한 송대까지는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재정 수입 확대를 꾀해서입니다.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설명하면 국가에서는 관노비들을 동원해서 광산에서 구리를 비롯한 금속을 채취를 하고 그거를 녹여서 화폐로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인건비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관노비, 원래부터 노비로 쓰는 사람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즉 생산비가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어치의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원가가 0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 화폐를 일반 시장에 방출하게 되면 1억 원어치의 현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세금 중의 일부를 화폐로 걷습니다. 한 대를 보게 되면은 전조라고 해서 토지를 경작해서 내는 세금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원래는 10분의 1도 걷었다가 나중에는 30분의 1만큼 예를 들면은 백무 1경의 토지를 경작을 해서 60가마를 생산했다라고 하면은 30분의 1이면은 2가마를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인도세라고 하는 걸 따로 받아요. 성인 남성한테는 120전이라고 하는 인도세를 동전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성인 남성 여성이 4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120전 곱하기 4해서 480전을 내야 되죠. 그다음에 어린애들한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화폐로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화폐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쌀이라든지 채소나 혹은 소 이런 것들을 팔고 화폐를 구입을 해야만 됩니다. 간단하게 농민들한테 이런 곡물로만 세금을 받아도 되는 거를 일부는 곡물, 일부는 화폐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1억 원의 동전을 방출하게 되면은 1억 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를 구입한 백성들은 다시 인도세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어치의 동전도 국가의 회수가 돼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2억 원어치의 화폐와 물건이 생기는 거죠. 화폐 1억 원과 현물 1억 원 합쳐서 2억 원어치의 재정 수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동전이 1억 원어치가 회수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이 동전을 안 낸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1억 원어치가 꼭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이 화폐를 발행하게 돼서 이걸 회수하게 되면은 2억 원어치 실질적으로는 2억 원이 좀 못 되는 이런 재정 수입이 생기게 돼요. 원래 화폐로 내게 하지 않고 현물로 내라라고 했으면은 1억 원어치만 재정 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화폐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통용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2억 원어치의 재정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화폐를 주조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해요. 근대에선 지금은 화폐 주조 차익을 세노리지라고 해서 금속 화폐보다도 더 적죠. 종이에다가 찍어내가지고 신사임당이나 이황, 이이 그림들 찍어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화폐인데 금속 화폐를 금화, 은화, 동화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일반에 유통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화폐조조 이익을 얻게 되는데 옛날 중국에서는 이런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2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최고 2배. 실제적으로는 뭐 1.5배 안팎이었겠죠. 그 다음에 균수라고 하는 거는 A와 B라고 하는 두 지역 사이에 물가 차익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를 이제 균수라고 합니다. 즉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인삼이 1kg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B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인삼이 15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싸게 인삼을 10만 원에 사서 B라고 하는 지역에서 15만 원에 팔게 되면 5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데 이거를 국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수관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직접 이런 물건을 사들여서 지역 간의 물가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재정 수입에 충당하게 되는 거죠. 평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중국에서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이회가 만들었던 평적법에서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 수업 시간에 상평창이라고 해서 물가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물가 조절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상식은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상식은 그거죠. 풍년일 때 시가보다 좀 비싸게 사고 흉년일 때 시가보다 싸게 판다. 그래서 물가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풍년이 들면은 곡물의 양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가격을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풍년이 되면은 곡물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시가가 이제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6만 원에 주고 삽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만 원을 더 버는 거죠. 근데 흉년이 되면은 곡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요. 그래서 20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근데 정부는 이거를 18만 원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2만 원 정도 더 싸게 공급을 하니까 이게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죠? 6만 원에 사서 18만 원에 팝니다. 즉 12만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물가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부가 시간의 차이, 흉년과 풍년 혹은 평년에 있었던 이런 시기마다 그 곡물을 방출하게 되면서 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거를 평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물자 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물가를 조절하고 이런 식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시간과 지역의 물가 차이를 이용해서 중앙정부가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2019년에 나온 문제네요. 이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인물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관직명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의 계기를 서술하고 리을에 들어갈 지명을 쓰시오. 전부 한자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해야죠. 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 괄호하고 기억이죠. 즉, 위, 수, 세, 중약, 도비, 름, 유, 개, 만, 이, 부고, 여, 화제, 중약, 우, 흥, 십만, 여인, 축, 위, 삭방, 전조, 심요원, 자산동, 한피기로, 비, 수, 십, 백거만, 부고, 익허, 중약, 초, 괄호 니은이죠. 관, 염철관, 포다, 치, 수형, 욕이, 주, 염철, 사기 평준서 기록이라고 합니다. 나, 한흥지우, 괄호 기억, 사정사이, 광위덕, 이, 디귿, 장건, 시계, 서역지적, 기후, 표기, 장군, 격파, 흉노, 우지, 항, 혼야, 휴도왕, 수공기지, 시축, 령, 거, 이서, 초치, 주천군,
후초발 사민 충실지 분치 무위 장액 리을 렬 사군 거 량관 언 한서 서역전입니다. 먼저 해석이 돼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이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문장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번역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지금의 황제가 즉위하여 몇 년이 지난 후, 즉 한나라가 흥기하여 이미 70여 년이 지났을 때 국가는 태평무사하여 홍수나 가뭄도 없었고 백성들은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하였다. 각 군과 현의 곡식 창고는 꽉 차 있었고 정부 창고에는 많은 재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중략. 또 10여만 명을 징발하여 삭방성을 쌓아 지키기도 하였는데 수륙 운송의 길이 너무나 멀어서 산동지방 또한 엄청난 노역의 고통을 받았고 비용도 10억에서 100억에 이르러 조종의 창고는 갈수록 비어만 갔다. 중략. 처음에 대농 혹은 대농령은 염철관을 관리하면서 각처에 많이 분산되도록 하였고 수형 혹은 수형도위를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금과 철을 주관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가가 고민전을 주관하고 난 후 살림원이 몰수한 재산으로 가득 차자 곧 명령을 내려서 수형으로 하여금 상림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상림원의 재물이 꽉 차자 상림원을 확충하였다. 이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여기 있는 거는 다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번역문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나 한나라가 발흥하여 효무 시기에 이르러 사이를 정벌함에 힘쓰고 위덕을 넓혔으며 장건은 서역으로 가는 길을 처음으로 개통했다. 그 후 표기 장군이 흉노의 우지를 공격하여 혼야왕과 효도왕을 항복시키고 마침내 그 지역에서 흉노를 몰아낸 뒤 비로소 영거의 서쪽에 성을 쌓았다. 처음으로 주천군을 설치했고 그 후에 차츰 삼인시켜서 그곳을 충실하게 채웠다. 무위, 장액, 도낭 등의 군을 나누어 설치하여 사군을 늘려놓고 두 개의 관문에 의지하도록 하였다. 이서장군이 대환을 정복한 후 서역이 두려움에 떨었고 많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헌상하게 했으며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사신을 갔던 사람들은 더욱 더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도낭에서 서쪽으로 염택에 이르기까지 자주 정을 세웠다. 또한 윤대와 거리에는 전졸 수백 명이 있어서 사자 교위를 두고 그들을 지휘 보호하도록 하면서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생산되는 식량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서도 시험 출제 지문에서 안 나온 지문들도 참고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와 나에 있는 번역문을 여러 번 읽으셔서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한자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장을 완전히 해석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몇 개의 키워드만 잡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염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도사 같은 걸 알게 되면 수형도위라고 하는 관직이 무제 때 설치됐다라고 하는 걸 아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형이라고 하는 단어도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염철 혹은 염철관이 이게 어떤 시대이고 어떤 정책인지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죠. 이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사기 평준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 평준. 평준서는 평준을 다룬 그런 내용이겠죠. 평준하면은 균수평준법. 균수평준법은 언제 실시됐을까요? 전환무제시대 때. 염철제도, 염철이라고 하는 거, 염철관도 염철전매제도 한무제 때, 전환무제 때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용 출처에 나왔던 평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염철이라고 하는 단어 대부분 급하니까는 책 이름을 못 보는데 책 이름 못 보게 되면은 염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게 한무제 시대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염철,
그 다음에 책 이름에 나오는 평준, 평준서의 평준 이 두 개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나에서는 장건이라고 하는 게 주요 키워드가 되겠죠. 장건, 서역 이 두 개, 그리고 더 있다라고 하면 흉노, 여기는 키워드가 많네요. 이런 것들인데 주천군 이런 것들인데 일단 괄호에 나오는 기억이 가와 나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가에서 이미 염철 혹은 염철관, 평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거는 한 무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추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건 무제인데 가는 금상이라고 돼서 현재의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했을 무렵에는 무제가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황제라고 해서 금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나의 한서에는 효무라고 되어 있는데 무제의 정식 시호는 효무제입니다. 한나라 전한 후한 시대 때에는 2대 황제 때부터 1대 황제였던 한고조 유방에게 효를 다한다라고 해서 황제 명칭 앞에다가 효땡제 그래서 효해제, 효무제, 효문제, 효경제라고 해가지고 앞에는 효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효자가 들어가는 거 반복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효자를 빼고 경제. 그래서 시호는 효경황제인데 경제라고 부르고 효무황제인데 무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사료에는 효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무제입니다. 전한무제, 한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한무제 혹은 무제, 전환무제, 무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이미 번역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대농 혹은 대농령, 원래는 대농령인데 사료에서는 명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농인데 이 대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쪽에 있는 전문가, 교수나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들 중에서 몇 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료 괄호치는 거로 해서 대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농 대신에 대사농이라고 하는 그런 관명을 써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디귿의 계기, 장건, 시계, 서역, 지적. 직역을 하게 되면 장건이 처음으로 서역을 열게 된다. 장건이 서역과 교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한 무제가 흉노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단독으로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당시에 지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대월지라고 하는 국가와 협력을 해서 서남과 동남에서 동시에 흉노를 공격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장건을 사신으로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장건이 군사동맹을 맺는데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건은 자기가 완수하려고 했던 군사동맹과 공동공격은 실패하게 되지만 자기가 돌아봤던 서역, 즉 서역이라고 하는 뜻은 중국 서쪽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한 정보를 무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에 있던 여러 나라들과 중국이 정식으로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서술을 하시면 돼요.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 대월지로 파견이 됐다가 소득 없이 돌아왔으나 이를 계기로 서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돼서 서역과 교역을 하게 됐다. 교역로를 만들게 됐다. 이게 유명한 비단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전한 무제는 답부터 말하면 돈황입니다. 하서 사군을 4개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는데 무위, 주천, 장액, 돈황 이 4개인데 사실 여기에서 주천이나 무위, 장액 이런 군에다가 괄호를 쳐놨으면은 거의 맞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돈황이라고 하는 지역은 돈황학이라고 해서 돈황에서 발견이 됐던 벽화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유럽에서는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돈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일부러 괄호를 쳤는데 만약에 나중에 시험 문제, 만약에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은 주천이나 무위, 장액에다가 동그라미 칠 겁니다.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가 되죠.
먼저 답을 말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있는 번역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하시면 나중에 똑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황제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무제시대 때 무제의 가장 큰 업적은 대내적으로는 유학을 진흥시켰다라고 하는 점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공격하고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공격해서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게 무제의 또 다른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토 확장과 흉노와 전쟁에서 이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니까 전쟁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균수, 평준, 오수전 발행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혹은 염철전매 제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관청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시대 때 경제를 담당하는 관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산홍과 소부인데 대산홍은 주로 국가재정, 즉 중앙정부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산홍이라고 하고 소부는 황제의 개인 수입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을 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부의 기능이 다양한데 황제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거나 황제 개인적인 수입을 관리하죠. 산림수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산이나 강이나 호수에서 생산이 되는 물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런 세금은 황제 개인의 수입이 됩니다. 이런 식이어서 둘 다 재정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한 무제 시대 때는 소부에서 국가 재정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부가 개인적으로 수입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후한 시대 때는 재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대산홍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산홍이라고 하는 기관이 지난 시대 때 경제 담당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산홍이라고 하는 기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대 때 경제를 담당했던 기관은 대산홍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산홍은 진나라 시대 때는 치송내사였는데 전한 경제 시대 때 대농 혹은 대농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전한 무제 때는 대산홍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가산안간 진류를 보게 되면은 치송내사라고 하는 명칭은 없고 내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아마도 이 진류의 기록처럼 원래 치송내사가 아니라 내사라고 하는 게 당시의 정확한 관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시대 경제를 담당하는 특히 중앙정부의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대산홍이었다. 이 대산홍이 무제시대 때 각종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무제의 흉노정책을 복습을 해볼까요? 한 무제는 처음에 흉노가 워낙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소극적인 정책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흉노를 한나라 영토 안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미리 복병을 두어서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돼서 이건 왕회라는 사람이 마읍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리 복병을 둬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 한나라 혼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흉노의 적대적인 세력과 연합을 해서 군사동맹을 맺어서 동시에 공격을 하자. 그래서 대월지라고 하는 국가가 원래 흉노의 정복을 당했는데 흉노의 선우가 대월지 군주의 목을 따서 그 해골을 술잔으로 썼다. 그래서 적개심이 강하기 때문에 흉노 공격하자. 이런 정보를 얻고 장건을 사신으로 파견했던 거죠. 그래서 연합 공격을 취하려고 했던 게 소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전면적인 그냥 일대로 붙자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서 직접 흉노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르도스 지금 관중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음산 일대를 점령해서 흉노를 망남이라고 해서 고비사막 지역으로 내쫓게 돼요. 그리고 하서회랑 등을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하서회랑 지역의 네 군의 이름을 대는 문제가 임용고사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네 개의 이름 외울 게 많긴 하지만은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천, 무위, 장액, 돈황 이 네 개 군 이름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나온 염철론과 염철 전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28. 가에 관한 다음 논쟁의 배경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지금 각 군국에 가을을 담당하는 관리가 있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고 있으니 인정 많고 순박한 풍속을 해치고 탐욕스럽고 비루한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는 본업에 나아가는 자가 적고 말업을 쫓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권세와 이익의 근원을 백성에게 개방하고 가에 관한 정책을 폐지하여 포악하고 강한 자들을 도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충족시키면 온갖 사악한 이들이 몰려들어 사사롭게 도당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악하고 강한 자들을 통제하는 것이 날로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겸병하는 무리들의 간사한 형세가 조성될 것입니다. 보기, 기억, 육아와 법과의 정치투쟁이 본격화되었다. 니은, 호족의 토지 겸병을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하였다. 디귿, 지방 재정에 대한 대산홍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리을, 대외 정책이 평화 유지 전략에서 군사적 해결책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은 논쟁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여기서 고르라라고 하는 건데 염철 전매 제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염철 전매 제도는 전환 무제 때 흉노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있게 되고 그래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제가 제철업자였던 남양 출신의 공근과 동곽함양, 상인 출신이었던 상홍량 등을 등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세원을 발굴하다가 결국은 당시에 생활에 가장 중요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거나 각종 세원을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철 전매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배경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만 고르는 겁니다. 육아와 법과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한데 당시에 염철 논쟁에서 염철 전매 제도를 반대했던 세력은 혈량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철 전매 논쟁에서 이를 찬성했던 상홍량은 상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국강병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법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아와 법과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사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대충 이제 맞다라고 할 수 있죠. 니은 호족의 토지 겸병을 제한하는 법령을 시행하였다. 염철 논쟁에서는 대토지 소유 문제를 제한하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지방 재정에 대한 대산홍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거는 사실 사기와 한서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 문제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당시에 대산홍 밑에 13부를 두어서 지방에서 있는 그 재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관할하게 합니다. 이 13부라고 하는 숫자는 나중에 설치하게 되는 자사부의 숫자와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원래는 대산홍에서는 지방에 있는 군국이라고 하는 군급행정구역에서 보낸 문서들을 정리 취합하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게 되자 이제 13개로 지방별 권역별로 하고 13개 권역별로 이런 조직을 둔 다음에 구체적으로 군국에게 재정과 관련된 이런 거를 감시, 통제, 명령하는 이런 기능을 했던 거죠. 이런 걸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대산홍이 방금 전에 문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한대에 거의 유일한 경제부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산홍이 경제부처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한대에는 무죄가 경제 통제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합하면은 대충 두 개를 엮어보면 아 이게 맞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에서는 대외 정책이 평화 유지 전략에서 군사적 해결책으로 전환되었다. 이거는 이전에 있던 문제에서 설명했어서 한 문제는 처음에는 흉노로 혼자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1대1로 싸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유지 전략은 한 고조 유방이 백등산의 포위, 흉노에게 완전히 대패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무제 초기까지 흉노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한 거죠. 좋은 말로 해서 평화 유지 전략이 실제적으로는 흉노의 갑질을 참을인자 3개를 써가면서 계속 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틀리게 되고 기역, 디귿, 리을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이 답입니다. 이 객관식은 사실 여기에 기역,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일단 확실하게 니은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만 다 제거하게 되면은 1번, 3번, 5번이 소거가 되고 2번과 4번 중에 답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기역과 리을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귿이 맞냐 틀리냐 이거를 가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한 무제 시대 때 경제 통제 정책을 실시했다. 한 무제 때 경제 정책은 통제였다라고 하는 것과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대산홍이 경제 부처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만 이어서 하면은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귿을 쓰면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 염철전매 제도는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전환시대 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염철전매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한 무제가 죽기 전에 가정 참변을 겪게 되죠. 무고해화라고 하는 가정 참변을 겪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윤대조서를 내려서 윤대조서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윤대의 군사들을 주둔시켰던 건데 더 이상 주둔시키지 말고 대충 현상 유지 정책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제 뜻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곽광이 무제가 죽은 다음에 즉위한 어린 소제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곽광이 지방에 있었던 혈량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은 당시에는 문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당시에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이 염철전매 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염철전매 제도를 직접 입안하고 실행했던 어사대부 상홍량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로 토론하게 했던 게 염철 논쟁입니다. 그리고 후한시대 때 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염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학계의 평가를 보게 되면은 이 염철론이라고 하는 책은 당시에 현량 문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약간 왜곡돼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당시에 두 개의 진영의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그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곽광이 당시에 어사대부 상홍량과 상간궐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사상투쟁을 했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했던 정책들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너희는 틀리니까 물러나라 라고 했던 사상투쟁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가지고 떠들고 다녔던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이제 이런저런 문제 간섭을 하려고 하자 김종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6대1로 김종인을 계속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종인은 그대로 비대위원인지 뭔지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김종인을 더 이상 중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밝혔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중국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28번에 있는 지문에서 본업과 말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본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말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업 또는 수공업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본말이라고 해서 본은 농업, 말은 상업과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상업과 수공업이라고 합니다만 말업하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상업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업은 농업, 말업은 상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철론은 중요하니까 사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6년에 황제가 조소를 내려 승상과 어사로 하여금 청거된 혈량 및 문학들과 토론하여 민간의 고의에 문학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제가 듣건대 백성을 다스리는 길은 지나친 일락의 근원을 방지하고 도덕의 단서를 발전시키는 데 있으니
만리라고 하는 거는 상업과 수공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를 억누르고 인의를 천양해서 군주가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모범을 보인 연후에야 백성들의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민간의 풍속도 선량하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군국에는 염관, 철관, 주각관, 균수관 등이 있어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고 있어서 인정 많고 순박한 풍속을 해치고 탐욕스럽고 비루한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본업, 즉 농업에 나아가는 자가 적고 말업, 상공업을 좇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겉모양이 화려해지면 속 내용은 쇠약해지고 말이 성하게 되면 본은 훼손되는 법입니다. 사람이란 말업에 종사하다 보면 사치스럽게 되고 본업에 종사하게 되면 근실하게 됩니다. 백성이 근실하면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이 사치스러우면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소금, 철, 술의 전매제도와 균수법을 폐지함으로써 본업을 진작시키고 말업을 물리치게 하여 농업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가 반박을 하는 거죠. 대부가 말했다. 흉노는 한을 배반하고 신속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변방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를 방비하자니 중국 내지의 병사들을 고생시키게 되고 이를 내버려 두자니 그들의 침략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에 선제께서는 변경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오랑캐들에게 붙잡혀가는 고초에 시달려 온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역에 요새를 구축하고 봉수를 갖추는 한편 군사를 주둔시켜 변방을 방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방 방비에 소용되는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금, 철, 술에 대한 전매제도를 시행하고 균수법을 실시하여 재정을 확충하여 변경 방비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토론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자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으로는 국고가 텅 비게 될 것이고 밖으로는 변경 방비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게 되어 요새를 지키느라 성루에 올라가서 고생하는 병사로 하여금 변경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게 할 것인데 장차 이를 무슨 비용으로 충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염철론 본의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헐량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유학자들인데 유학자들은 염철 전매제도를 폐기하자라고 하는데 지금의 용어로 하면은 유학자들은 대부분 경제의 자유방임 정책을 추구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일반 백성들, 주로 이제 상공업자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말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대부라고 하는 어사대부 상공량을 비롯한 사람들은 뭐 법과라고도 하는데 농업을 중시하기 위해서 중농 억상 정책이라고 하죠. 상인과 수공업, 상업과 수공업을 통제를 해야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때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 수입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과 철, 술 이런 것들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국가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유학자들은 경제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고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양자의 말이 모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자유방임, 국가가 소금, 철, 술 이런 생산에 통제하지 말고 그냥 세금만 걷어라. 이걸 민간인들이 해라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지방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경제에 가장 중요한 자유방임 경제냐 혹은 국가의 경제 개입이냐라는 고상한 이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돈 많고 힘센 지방 세력들이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왕안석의 신법이죠.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자유방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관료들 대부분이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돈을 잉여 자금을 가지고 고리대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왕안석의 신법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보유세 등등등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배층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지배층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예전에 보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좌초시키게 했던 건데,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겉에서 주장하는 것과 속의 실리 문제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대 유학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나온 문제네요. 15. 다음 빈칸 가에 해당하는 인물과 나에 해당하는 학설, 사상을 쓰고 이 학설의 바탕을 둔 한대 경학 연구의 학파를 쓰시오. 가, 은 춘추 공양학을 연구한 유학자이며 그의 사상은 음양오행설의 바탕을 둔 나이었다. 나은는 하늘과 인간은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이 상서로운 징조를 내려주고 잘못하면 재앙을 내려준다는 설이다. 자연재해가 인간의 통치와 연관이 있다는 이 학설은 황제를 중심으로 집권화를 추구하던 한 무제에게는 아주 적합한 사상이었다. 무제는 그의 진원에 따라 유교를 국가가 인정하는 정통학문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음양오행설과 나에 기초한 신비주의적 유학은 이후 미온적인 참미술로 흐르기도 하였다. 먼저 답부터 살펴보죠. 가는 동중서, 나에 해당하는 학설은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똑같은 건데 표현이 다릅니다. 제이설 또는 천인상관설 또는 천인감흥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쓰시면은 답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파, 한대 경학의 연구 학파는 한대 유학하면은 훈고학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훈고학 중에서도 두 개 학파가 있습니다. 두 개 학파 중에서 근문학파를 쓰시면 답이 될 겁니다. 훈고학파라고 쓰더라도 부분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가를 아는 이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나라 때 이 유학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동중서가 나옵니다. 동중서의 대표적인 책이 춘추공양전입니다. 그래서 동중서, 춘추공양전, 이건 반드시 동중서, 춘추공양전, 제이설 또는 천인상관설, 천인감흥설,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중서, 춘추공양전, 제이설, 혹은 동중서, 춘추공양전, 천인상관설, 동중서, 춘추공양전, 천인감흥설. 다음 문제입니다. 2016년에 나온 문제네요. 다음은 한대 유학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김 교사가 작성한 학습지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학설의 명칭과 밑줄친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아래 읽기 자료를 통해 한대 유학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읽기 자료, 가학파. 동중서는 춘추 공양전을 연구하여 천하의 칠한 흥망에는 그것에 앞서 하늘이 제의를 보여 경고한다는 기억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동중서의 주장은 한 무제 때 유학이 황제 권력을 옹호하는 이념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한편으로는 도참과 참의설 등 신비주의적 학설을 발전시켰다. 나학파, 전한말의 학자인 유흠은 춘추좌시전을 정리 소개하였다. 이 책을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는 학자들의 탁고 계제의 논리로서 왕망의 왕조창탈을 정당화하였다. 경전의 우위를 가리려는 가, 나 학파 간의 논쟁은 니은, 한대의 특징적인 학문 경향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등장하였다. 먼저 답부터 말해보면은 기억은 제이설입니다. 앞에 제이라고 되어 있죠. 제이설. 니은은 한대의 특징적인 학문 경향, 훈고학이라고 하죠. 글자의 작구를 교정하거나 천착해서 하는 이런 학문을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에 있는 학파는 근문학파, 나에 있는 학파는 공문학파입니다. 이 두 문제의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두 문제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중서와 한대 유학에 대해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유학하면은 여러 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동중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무조건 동중서밖에 낼 수가 없어요. 출제자들도 아는 사람이 동중서밖에 없기 때문이죠. 동중서가 주장한 학설은 천인상관설, 천인감흥설, 제이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하죠. 천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나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신화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에 있었던 황제나 군주나 이런 우두머리들은 모두 자기가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당군왕검 같은 경우는 천재의 아들이었던 환웅의 아들이죠. 그래서 천손에 해당하는 거고, 일본 천황가 일왕 가문을 보게 되면은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이제 혈통, 태양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뭐 그런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들이 나라마다 다 있어요. 다 혈통을 강조하는데 유일하게 중국만큼 혈통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천자라고 해서 하늘의 아들이지만 하늘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게 아니라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천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천명사상은 좀 더 올라가면은 주나라가 원래 은나라, 상나라의 속국이었던 주나라가 은나라, 상나라의 천자를 제거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제거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천자가 되는데, 이거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켰냐라고 하면은 은나라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워낙 포악했기 때문에 하늘이 경고를 했음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왕실 희성이라고 하는 이 집단에 대신 상 대신에 너희가 가서 통치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는 천자가 중국을 통치를 하지만 이 천자 한 개 가문에서만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A라고 하는 가문, 얘네들은 정치를 못하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가문 너희가 대신 통치를 해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명사상이라고 하는데, 천자는 그래서 천명, 하늘의 명령, 즉 온 지구를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들고 이 온 지구를 통치하는 존재가 천자입니다. 좀 거만하죠? 중국도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데 이 천자는 이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자연 형상들을 통제하는 주재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이설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즉 천자가 우주의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알고 흉년, 풍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천자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천자가 그 우주와 자연현상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천문, 즉 우주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만들죠? 달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 행위는 천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중국에서는 천자가, 물론 황제들은 밤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태사령이라고 해서 우주, 달력 이런 것들 이제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달력을 각 지방에다가 반포합니다. 물론 천자가 사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반포하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법, 이런 달력을 천자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이거를 반포하는 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달력을 특히 주변국들한테 반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거를 그 주변국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중국의 천자가 우주를 지배하는 주재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력과 아울러서 연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호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지금은 유럽에서 만들었던 기원전 기원후, 즉 예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로 만드는 서력기원이라고 하는 거를 주요로 사용하는데, 중국에서는 황제마다 연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천보 원년, 천보 2년, 영락 원년, 영락 2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을 만들고 연호를 제정하는 거는 천자, 중국의 황제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좀 빗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광개토대왕의 호축을 보게 되면은 국가긍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제가 아닌 호태왕이긴 합니다만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국 황제에서 독립이 된 독자적인 황제에 맞먹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사실상 뭐 광개토와 대왕 같은 경우는 황제를 자칭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황제국을 지향했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조선시대에 정확히 말하면은 원간섭기 이후에부터 고려시대 말부터 시작된 현상이긴 한데 중국의 해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중국의 역법을 달력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연호를 쓰게 됩니다. 홍무원년, 숭정 3년 그런 식으로 연호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조선이 철저하게 그 중국의 천자, 하늘과 우주를 지배하는 주제자라고 하는 중국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황제는 우주와 자연 질서를 주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황제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황제가 정치를 잘못하면은 정치를 잘못한 이런 기운들 혹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나쁜 기운들이 하늘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용량 차게 되면 하늘이 이건 안 되겠는데 저 천자를 내쫓아야겠다. 내 천자를 처음부터 내쫓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천자한테 너 행동 조심해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경고를 직접 천자한테 말을 하면 좋은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경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제2설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터지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천자는 내가 정치를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억울하게 죄수가 된 사람들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재판을 다시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이재민들을 구휼해주고 자기가 근신한다는 의미에서 술과 음악을 끊고 밥과 반찬의 가짓수와 양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설을 제2설이라고 하고 천인상관설, 천인감응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미신이죠.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부여에서 흉년이 들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왕을 죽이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게 모든 나라에서 부여에서도 아마도 임금이 이 제2설처럼 우주와 이런 거를 통치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거는 다 임금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해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네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옛날에 IMF가 터지게 됐던 것도 IMF가 터지기 전에 하늘이 우리나라와 특히 대통령한테 경고를 많이 했었죠. IMF 직전에 보면은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그 다리를 건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 추락해가지고 큰 사고가 터졌고 위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육지로 가던 배가 침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죠. 이런 사고들이 인재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IMF라고 하는 그때 경제체제가 잘못되었으니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하늘의 경고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거를 무시한 덕분에 우리는 IMF를 터지게 됐고 지금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삶은 아주 나쁩니다. 경제 수치를 보면은 그리고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극복한 최고 선진국이 돼서 국가적인 국격이 올라가고 자존심은 높습니다만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IMF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안정되니까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고정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교사를 지원하게 됐던 것도 이 IMF 이후 때부터였죠. 한대 유학은 근문학파와 고문학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진시황제의 분서갱유 가운데서 분서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분서갱유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생매장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전에 수업을 했다시피 유생들을 생매장시킨 게 아니라 진시황제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기꾼 어용 사이비 학자들을 전부 다 제거한 게 갱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상 탄압은 아니지만 내 책을 불태웠다. 즉 진나라에서 만든 역사책, 농업, 점술, 의학, 병법 이런 거를 제외한 제자백과
법과와 반대가 되는 뭐 유가, 묵가, 도가 이런 다른 학파에 있는 학설에 관한 책들을 전부 다 불태우게 했던 거는 확실한 사상 탄압이죠. 그런데 그때 다 불태웠는데 그 제자백과가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사람들이 책은 불태웠어도 중국에서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암기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고 예를 들어서 공자가 제자들한테 시경, 서경, 춘추 이런 내용들을 한 문장 한 문장 가르쳐 줍니다. 암기해. 그래서 암기를 다 하면은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죠. 암기할 때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문과 원문에 해당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즉 주석을 암기를 하는 게 학문이에요. 근데 당시 학자들은 그래서 시경 전문가는 시경에 있는 원문과 주석을 전부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서경 전문가는 서경을 다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전 하나 정도만 암기를 하면은 아주 엄청난 학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물론 기억력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쇠퇴하면서 잊어버리는 것도 많겠지만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진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혹은 이런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암기하고 있던 내용을 제자들한테 구술해서 받아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에서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파견해서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구술하게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서, 책을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책들이 사라졌지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유학을 비롯한 여러 중국의 학문 사상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문학파는 한초에 생존한 유학자들이 구술한 이런 내용들을 구술한 경전을 텍스트로 간주하고 이를 주로 암기하고 연구하는 학파입니다. 대표적인 게 동중서의 춘추공양전. 동중서는 춘추 가운데서 춘추 세계학파 더 있긴 합니다만 공양학파, 공양전, 곡량전, 좌전 혹은 좌시전 이 세 가지 중에서 공양전을 연구했던 파였죠. 여기에 비해서 고문학파는 경제 때 당시 노나라 왕이 자기의 궁전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확장을 하다가 공자의 옛집을 없애게 되는데 딱 보니까 공자의 옛집이라고 하는 집에서 춘추전국 시대의 문자로 기록이 됐던 경전들이 대거 출토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파를 고문학파, 즉 거기는 글자가 옛날 글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고문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흠이 춘추 좌씨 주례 등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근문학파가 자기들이 연구하는 텍스트만이 진짜고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의 문자로 쓰여졌던 건 가짜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저거 가짜야. 그러면서 이게 학문의 헤게몬이죠. 상대방이 있던 경전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던 지식의 독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짜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문학파에서 경전이라고 했던 것 중에서 일부는 가짜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학설이 지금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유흠이 이런 경전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문학파와 고문학파가 계속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대개 보면은 그 학문의 주류는 근문학파가 주류였던 것 같고 고문학파는 대개 이제 이단 사이비로 몰려가지고 약간 이제 좀 위태롭긴 합니다만 위진 시대 때 왕숙이 몇 가지 이 고문학파를 근문학파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올려놨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고문학파들의 경전 중에서 몇 가지는 가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약거 같은 학자는 이 고문상서가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대 유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텍스트 어떤 책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우스워 보이는 문제지만 그때는 오경 박사라고 해가지고 그 경전 예를 들어서 시경이라고 하면은 시경에 A 판본, B 판본, C 판본이 있는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각 박사로 임명이 되고 자기가 이제 제자들을 50명 정도씩 기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이권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터무니없습니다만 이런 권력투쟁, 헤게모니가 됐던 것도 다 밥그릇 싸움 때문입니다.